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예산 과정 공부하고 있었죠? 예산 과정 세 번째 단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됐어요. 그러면 이제 무슨 수입으로 어디다 얼마 쓸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승인해 준 거야. 통과해 줬어. 그러면 이제 그 정해진 대로 사용하면 되죠? 돈을. 그런데 예산 집행의 첫 단계는 예산의 배정이라는 거야. 배정이 뭐냐면 여러분 정부가 수입 들어오는 것도 연초에 한 번에 다 1년치 수입이 다 들어와? 세금이 이제 뭐 매달 들어오고 하잖아. 그죠? 그러니까 수입이 들어오는 때가 있으니까 저 1년 동안 나누어서 이제 돈을 지출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경찰이 이제 1월 이게 한 1년을 4단계로 나눠. 그러니까 분기라 그러죠. 한 석 달간을 1월부터 3개월 동안 어디다 뭐 얼마 뭐 쓸 건지 이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우선 쓸 거 요거를 신청을 해. 그럼 부처마다 다 올라갈 거 아니야? 그럼 이제 기획재정부 장관이 그때 수입 들어오는 거 다 예상해서 그러면 어디다 얼마 써라 하고 이제 돈을 내려보내는데 그게 예산 배정이야. 그래서 쌍가루 1번 예산의 배정과 재배정. 첫째, 예산의 집행은 예산 배정으로부터 시작된다. 배정이 뭐다 설명해놨고, 두 번째 줄 끝에 국회가 예산을 통과시켜 줬더라도 아직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제 석 달 동안 어디다 얼마 쓸지 돈을 실제 배정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는 돈 쓰는 계약 같은 걸 못 한단 말이야. 지출 원인행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각 부처는 석 달간 돈 쓸 거 필요하다 하고 신청을 하고 예산의 배정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 달간 쓸 거 매 분기별로 1년을 4수로 나눠서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해 주는 게 원칙이다. 그러면 기획재정부 장관이 석 달간 쓸 돈에 대해서 배정을 해주면 경찰청장이 어떻게 돼? 그걸 다시 각 지방청별로 또 이제 배정을 해주는 거지. 그게 재배정이야. 그래서 다음 페이지에 디귿번에 디귿번 밑에 동그라미에서 예산의 재배정이라고 있죠? 이거 뭐 그냥 과정상으로만 익히고 있으면 돼. 그 다음에 쌍그래브 예산 지출은 이제 배정된 예산을 어떻게 하는 거야? 실제 사업하는데 쓰는 거죠. 그래서 뭐 경찰서 뭐 청사를 새로 짓는다 그러면 건설업체하고 계약 맺고 돈 지불하고 하죠. 그게 이제 계약 맺는 행위를 지출 원인 행위, 그 다음에 실제 돈을 지급하는 행위를 지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읽고 지나가요. 그런데 이제 동그라미 2번 보면 지출의 절차 이렇게 돼 있는데 방법이 있는데 원래 경찰서 청사 새로 짓기로 계약하고 지불할 때 원칙이 무슨 방법으로 주는 거야? 이게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라 원칙은 그 통장으로 넣어주는 계좌이체 방법으로 지출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동그라미 기획번 보면 셋째 줄 어떻게 지출하래? 계좌로 이체해서 지급하는 게 원칙.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돼 있죠. 가볍게 읽고요. 자, 우리 여기서 공부해야 될 중요한 부분은 동그라미 3번이야. 관성 운영 경비라는 거야. 관성 운영 경비. 응? 관서 운영 경비는 예를 들어서 지구대나 파출소나 이렇게 이제 그 최하 단위 이런데 아예 1년치 쓸 걸 한 번에 내려주는 거야. 응? 1년치 쓸 거를 다 내려보내주고 니네가 알아서 써라. 응? 이게 관서 운영 경비야. 그래서 읽어보. 관서 운영하는 데 들은 경비로서 말하자면 뭐 매달 내지 뭐 분기별로 이렇게 지급해서 쓰도록 하는 게 그런 게 부적절할 때 그 관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한 번에 다 주고 1년치 알아서 나눠서 니네가 써라 하고 주는 그런 경비를 관서 운영 경비라고 한다. 그러면 오른쪽에 가서 311쪽에 관서 운영 경비 범위라고 색깔이 펴는 거 있지. 거기 잘 공부해야 돼. 이 관서 운영 경비로 쓰라고 이제 지급된 돈은 어떤 데만 써야 돼? 1번 운영비만 써야 되는데 괄호 속에 있듯이 뭐는 쓰면 안 돼. 복리 후생비, 그죠? 그 다음에 뭐 시험 연구비 중 연구 개발비, 학교 운영비, 위탁 사업비 거기다가 쓰면 안 되는 거야. 응? 그건 제외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다 써야 돼? 그거 제외한 운영비, 관소 운영비, 그러니까 뭐 수도 요금 내고 막 전기 요금 내고 이런 거라든지 그런 거 쓰는 거야. 운영비,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비 중에서 500만 원 이하의 경비 건당. 응? 그 액수 외워두고. 특수활동비 업무 추진 건당 500만 원 이하의 경비 이런 거에만 쓸 수 있어. 그 다음에 또 2번은 간단히 얘기하면 제외 공간의 경비, 그죠? 제외 공간 및 뭐 이런 제외 공간 경비. 그 다음에 무슨 여비라는 건 이제 출장비 같은 거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 뭐
이렇게 예외로 해놓은 경비 이런 거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 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 공무원 봉급은 이 관서 운영 경비로 주는 거 지급하는 거야? 아니야. 그거는 경찰서에 배정된 예산 갖고 지급하는 거야. 응? 관서 운영 경비는 경찰관의 봉급 같은 거, 지구대 근무하는 경찰관의 봉급 이런 거에 지출할 수는 없는 거야. 그래서 여기 관서 운영 경비로 쓸 수 있는 경비 목록 요거 좀 공부해두고. 그다음에 자 니은번 A, B, C 이렇게 있죠? 이 중에 또 다 읽어보되 여러분들이 C번을 봐봐. 이 관서 운영 경비 비용 항목으로 쓸 때 어떻게 현금 돈 지급해? 두 번째 줄 원칙이 무슨 경비야? 셋째 줄에 정부 구매 카드가 나와가지고 카드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야. 그 지출 그 출납 공무원 지정된 공무원이지 그 공무원이 세 번째 줄 정부 구매 카드를 사용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다만 성질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관서 운영 경비는 우선적인 지급 방법이 카드야. 정부 구매 카드로 쓰게 돼 있어. 자, 그 관서 운영 경비. 그다음에 다음 페이지 리을번 가봐. 리을번 가보면 관서 운영 경비 사용 잔액 반납이라는 게 있어요. 읽어보면 그 관서 운영 경비 쓰라고 1년치 한 번에 내려줬는데 쓰고 남은 돈이 있어. 그러면 두 번째 줄 사용 잔액은 원칙적으로 어떻게 돼?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이야. 반납을 해야 되는 게 원칙이지만 다만 어떻게 돼? 그 괄호 속에 있듯이 그 이제 계약 같은 걸 맺었는데 아직은 공사가 완공이 안 됐다니 그러면 아직 돈을 안 줬을 거냐. 그런 거는 그래서 지급 원인행이라고 아직은 지급하지 않은 금액 또는 직전 연도에 사용한 카드 사용 금액 즉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이런 몇몇 예외의 경우는 다음 연도로 넘겨서 이제 지급을 할 수 있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원칙은 반납해야 되는 게 원칙. 그렇게 관서 운영 경비 요거 좀 공부하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도 중요. 예산 집행의 탄력성을 위한 제도라 그러죠. 그러니까 원래 이제 정부가 예산을 짜서 국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무슨 사업에 뭐 하고 무슨 사업에 뭐 하고 이렇게 무슨 사업에 얼마 이렇게 딱 항목 정해놨잖아. 근데 우리 쓰다 보면은 사정도 달라질 수 있고 그죠? 예상하고 해놓은 건데 그래가지고 어느 항목에는 돈을 더 써야 될 필요가 있는데 돈이 모자라고 어느 항목에서는 돈이 남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 그럴 때 어떻게 돼? 이 남는 항목에 배정된 돈을 모자라는 항목에다가 이게 돌려쓰고 이런 게 필요하지. 그런 게 바로 이제 예산 집행을 위한 탄력성 보장을 위한 제도야. 그래서 여러분 예산의 전용, 이용, 이체 이런 거 좀 구분을 해야 돼. 응? 예산의 전용이라 그래. 전용 돌려쓰는 건데 전용은 두 번째 줄에 어떻게 돼 있어? 기재부 장관의 승인 얻어. 자, 거기 밑줄 쳐서. 원래 예산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가 무슨 목차를 잡을 때 대목차가 장, 그다음이 관, 그다음에 또 항, 그다음에 또 세부 목차로는 세항, 그다음에 세목 이런 식으로 이제 목차가 큰 목차부터 이제 그 안에 장이라는 제1장 해놓고 뭐뭐관 이래서 몇 관이 있을 수 있잖아. 목차 세분화하듯이 예산도 이렇게 짜여지는 건데 이 중에 요 세항과 세목 있잖아. 거기 각 세항 또는 목 그죠? 세항이 있고 여기는 목이라고 해야 되겠다. 세항 목 요 세부 세항과 목 간에 이게 어디 항목에 뭐뭐 쓰고 무슨 목에 뭐 쓴다 이렇게 되는 거 요거를 이제 모자란 데다 남는 항목에서 돌려 쓰는 게 전용이야. 세항목 간에 금액을 전용하는 거. 이게 전용이야. 돌려 쓰는 거 세항목 간에. 요거는 이제 국회의 승인을 거둘 필요는 없고 기재부 장관의 승인만 거치면 돼. 그러나 그 밑에 예산에 이용이 있지. 이용은 첫째 줄 각 기관 간에 또는 예산 항목 중에 요거 대목차로 분류된 장관 항목 간에 돌려 쓰는 거 있지. 그거는 이용이라 그래. 이용. 그래서 각 기관관 또는 각 장관항 간에 돌려 쓰는 거. 이거는 두 번째 끝에 국회 의결을 얻어야만 돼. 응? 국회 의결을 얻지 않으면 이건 못 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는 국회 의결을 얻어야 돼. 응? 그다음에
이체라는 개념이 거기 나와. 이체라는 건 거기에 이제 내용 있죠. 넷째 줄 끝에부터가 이제 이체야. 이체는 간단하게 생각하면 법이 개정돼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 없어진 부처 중에 하나 뭐냐면 박근혜 정부 중에 해양수산부라는 아니죠. 해양경찰청이 폐지됐잖아. 응? 해양경찰청 폐지됐어. 그러면 해양경찰청에 배정돼 있던 예산 어디로 옮겼어? 해양경찰청이 폐지되고 대신에 그 국가안전처라고 만들어지고 국가안전처 밑에 해양경비안전본부라고 만들어졌다 그랬어요. 예전에 언급됐죠. 그러면 이게 법이 바뀌어서 부처가 폐지되고 다른 부처로 만들어지고 그러면 그쪽으로 예산을 옮겨 쓰는 거야. 이런 걸 이체라 그래. 응? 그래서 그 개념, 이체의 개념 알아두고 그 다음에 2월이라는 개념이에요. 예산의 2월은 다음 연도로 넘겨 쓰는 거야. 그러니까 원래 국회로부터 예산을 승인받았을 때는 올해 안에 쓰도록 돼 있는 거 아니야. 근데 올해 사용을 다 못했을 때 다음 연도로 넘겨서 쓰는 거 허용하는데 그거를 2월이라고 한답니다. 예산 2월. 그래서 다음 연도로 넘겨 쓰는 거. 그 다음에 그 예비비 제도라고 있어. 예비비라는 거는 여유 자금을 만들어 놓는 거지. 여유 자금. 그러니까 뭐야? 무슨 항목에 얼마 쓰겠다, 무슨 항목에 얼마 쓰겠다 해가지고 짜가지고 승인을 받잖아. 받지만 그 예측할 수 없는 어떤 사태가 생기는 경우, 돈 쓸 일이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서 그런데 쓰겠다,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생기면 쓰겠다 해가지고 미리 총액으로 이제 국회로부터 동의를 받아놓은 거야. 그래서 그런 걸 예비비라고 부른다는 거야. 그죠? 그래서 원래 뭐 올해 예산이 뭐 우리나라 400인가 380 몇 조인가 뭐 이 정도 될 거야. 그럼 그 중에 한 10분의 1 정도, 10% 정도를 예비비로, 그러니까 한 30조 정도를 예비비로 책정해 놓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계속비라는 건 아까 얘기했어. 계속비는 완성에 뭐 수년 걸리는 사업 같은 게 있다. 근데 예산을 1년씩 짠다 그랬잖아. 근데 그거를 수년도에 걸리는 사업을 갖다가 매년 토막토막 쳐가지고 1년마다 예산 짜고 해가지고 이렇게 사업을 진행하면 뭔가 원활히 사업이 안 될 수가 있어. 그래서 아예 한꺼번에 5년의 범위 안에서 최대 5년 동안 할 사업을 1년 동안 매 1년마다 뭐 할지 딱 계획 짜가지고 그거에 대해서 한꺼번에 5년치 거를 한 번에 승인받는 거야. 그게 이제 계속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셋째 주 끝에 뭐예요? 5년입니다. 5년. 계속비하면 5년. 원칙이 5년 그렇게 정리한다. 그죠? 그러면 지금까지 한 얘기의 주요 부분이 313쪽에 예산 집행과 관련된 얘기를 1, 2, 3, 4, 5, 6 해가지고 이렇게 써놨어. 특히 마지막에 동그라미 6번 오면 관서 운영경비 사용 증비 영수증 같은 거는 5년 동안 보존해야 된다. 이런 게 새로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산 절차의 과정의 마지막 단계가 이제 그 예산 안대로 쓴 거에 대해서 결산하고 그 다음에 회계검사, 감사원으로부터 회계검사를 받아가지고 국회에 제출해서 국회에서 결산 승인을 해줌으로써 그 1년간의 예산 과정은 끝나는 거야. 그래서 결산 및 회계검사 뭐 참고사항으로 읽고 지나가도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회계관계 공무원의 변상 책임도 절에 한번 나왔어서 참고로 여러분 읽어두고요. 자, 그러고 나면 이제 나머지가 기타 관리 뭐 이렇게 쭉 진행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뭐랄까 내가 써놓기는 많이 써놨지만 좀 줄여도 될 영역들이 있는데 그냥 좀 썼습니다. 그래서 시험 공부에 있어서는 딱 나오는 부분 그 부분만 찝어서 공부할 필요가 있어. 응? 그래서 너무 줄여놓으면 또 이게 너무 요약한 게 돼서 문제가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은 시간 내서 한 번은 쭉 읽어보되 장비 관리, 뭐 기타 관리, 장비 관리 이런 거는 얘기 나오고 하죠. 쭉 한번 읽어두세요.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까지 쭉 다 읽어도 되겠어요. 뭐 장비 관리, 장비도 또 이렇게 나눴죠. 장구류, 안전보호 장비 317쪽 보면 기동 장비로서 차량 뭐 이런 것도 나오고 합니다. 쭉 읽어 나가세요. 그래서 319조 가면 8번째 무기 관리도 나와. 그죠? 그래서 무기 얘기 쭉 아마 뭐 탄약고 무기고 설치 얘기 나오고. 자, 그러면 우리가 꼭 체크해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어디 나오냐? 320쪽에 있어. 320쪽 보면 맨 위에 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하는 얘기 나와. 그죠? 찾았습니까? 320쪽 맨 위에 무기 탄약고 열쇠 보관에 관한 얘기. 그래서 뭐 1번 열쇠 관리 책임자가 보관하는데 동그라미 2번 집중 무기고의 경우는 누가 관리하고 그 다음에
지구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 무기고는 누가 관리하고 뭐 이런 거 있죠. 그래서 무기고 관리 책임자. 응?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무기고 열쇠 관리 책임자 누군지 그거 하나 체크하고 그 밑에 거 무기 탄약 회수 및 보관 있죠. 요거는 또 중시해. 이건 좀 별표 좀 많이 하고. 그래서 우리 동그라미 1번하고 2번 문장 읽어봐. 경찰 1번 무기 탄약 회수 뭐 동그라미 1번 경찰 기관장은 무기 휴대한 자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세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생기면 즉시 무기 탄약을 회수해야 된다. 아 여기는 끝말이 어떻게 돼? 즉시 회수해야 한다. 의무사항이죠. 반드시 회수하게 돼 있는 자. 근데 이 항은 뭐야? 무기 탄약을 회수 또는 보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니까 해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니고 재량사항이야. 할 수 있다. 그래서 구분해야 돼. 그러면 1항에서 반드시 회수해야 될 대상자는 누구야? 1번 징계 대상이 된 자. 징계 대상이 된 자는 무기 탄약을 회수 의무 반드시 해야 되고 또 2번 형사사건으로 조사 대상이 된 경찰 공무원에게 무기 탄약 반드시 회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사표 낸 자. 그래서 셋은 필수적으로 회수해야 돼. 그런데 동그라미 2번 보면 이거는 상황 봐가지고 무기 탄약을 회수 보관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재량이 인정되는 자 누구야? 평소에 불평불만 심한 자, 세상 비관하는 자. 2번 주벽, 술버릇 나쁜 자. 3번 변태 성격이 있는 자, 성격이 변태적인 성격이 있는 자. 네 번째 가정환경이 불우한 자. 맨날 부부싸움 많이 자주 하고 그러면 이거 판단해갖고 부부싸움 하면 홧김에 그 총 사용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가정환경 불우한 자, 기타 부적합하자고 인정되는 자, 그죠? 네. 그래서 1항과 2항을 구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3항은 어떻게 돼?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탄약을 무기고에 보관해라. 이렇게 보관하도록 할 대상자가 있어. 첫째, 술자리나 연회 장소에 출입할 때, 상사의 사무실을 출입할 때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무기고에 보관하고 출입하도록, 그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 그래서 무기 탄약의 회수 및 보관 거기 중요하게 봅니다. 이렇게 두 개 항목을 중시합니다. 그 다음에 321페이지 맨 위로 가보세요. 자, 우리 무기 사용할 때 4대 안전수칙 나와. 간단 여기 관련이 있으니까 그냥 써놔서 무기 사용할 때는 총구는 항상 공중지향, 전방지향이 아니고 공중을 지향한다. 그 다음에 실탄 장전했을 때는 필히 안전장치를 해놓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총기 발사할 때는 첫 발은 공포탄, 두 번째 탄 이하부터 실탄, 조준시는 대퇴부 이하. 그래서 간단히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체류지 및 발사장치, 작전 장비 이거 쭉 한번 읽어두세요. 시험에 직접적으로 나오기는 좀 힘든 내용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경찰 공무원이 되고 난 이후에 더 숙지해야 될 사항으로 볼 수 있어요. 참고로 읽어나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쭉 읽어나가느냐? 325쪽까지 읽어나가고, 자 326쪽 봅시다. 326쪽 보면 맨 위에 16번 CCTV 등 영상정보 처리기 관리 나오죠? 우리 CCTV 같은 거 생각해보자. 그래서 우리 쌍가루 1번 보면 경찰청장이 정해놓은 게 있어요. 경찰청 영상정보 처리기기 운영규칙이라고 만들어서 그 경찰이 CCTV 관리하는 것에 관한 규정들을 쭉 두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쭉 읽어보되 여러분이 꼭 강조할 게 327페이지를 보세요. 327쪽에 보면 딱 중간에 쌍가루 3번 개인 영상 정보의 취급이라고 돼 있고, 동그라미 2번 보유 및 파기가 있지? 거기에 기획본 보세요. 영상 정보 처리기기 운영자는 우리 CCTV 그거 보유 기간이 얼마야? 원칙이 30일이야. 30일. 수집한 개인 영상 정보를 30일간 보유한다. 그러니까 그 CCTV 정보는 30일간 보유. 단 수사 사무실 유치장은 90일 보유해야 된다. 숫자 30일 90일이야. 요거 숫자 꼭 외워두기 바랍니다. 기억번. 자, 그 외에는 참고사항으로 여러분들이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329쪽에 하면 보안관리라고 있어. 그래서 보안관리는 우리 측의 그러니까 비밀 사항이라든지 우리의 중요 시설에 관한 정보라든지 이런 거를 이 적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소극적으로는,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적의 거 알아내고 이런 거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소극적인 보안에 관해 초점을 맞춰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보안 관리의 법적 근거 이런 건 참고로 읽고 가고, 다음 페이지 가세요. 330쪽.
여기서부터 이제 중요 부분만 체크를 하겠습니다. 330쪽에 이러면 외워야 될 항목이 있어. 별표 3. 보안 관리 업무의 원칙 있죠? 요거 외워야 돼. 보안 관리 업무를 수행할 때 지켜야 될 원칙. 첫째, 알 사람만 알도록 해야 된다. 안 그래요? 보안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무나 막 중요 시설에 출입하거나 기밀 문서 보도록 하면 안 되잖아. 꼭 필요한 사람만, 알 사람만 알아야 하도록 해야 된다. 그다음에 부분화의 원칙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그 내용 읽어보면 한 번에 수많은 다량의 비밀 이런 게 함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된다. 응? 그다음에 너무 지나치게 보안을 강조하다 보면 진짜 알아야 할 사람마저도 이게 못 보게 할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 업무의 효율성도 생각해서 보안과 효율성을 적절하게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그 설정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안 관리 업무의 원칙 요거 꼭 알아두고 그다음에 또 참고사항으로 쭉 읽어보고 오른쪽에 331쪽 비밀의 보호라고 나와. 거기서 꼭 공부해야 될 거 쌍가루 2번 비밀의 구분이 있어. 비밀의 구분. 자, 거기서 읽어볼까요? 비밀은 그 중요성과 가치 정도에 따라 1급, 2급, 3급 비밀로 구분한다. 응? 그러면 표가 있어. 1급 비밀은 어느 정도의 중요성을 갖는 비밀. 이렇게 해서 1급, 2급, 3급 비밀 이거 표가 돼 있죠? 그거 꼭 외워야 돼. 자, 외우는 요령. 1급 비밀은 만약에 누설되면 어느 정도의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는 거. 첫째 줄. 외교 단절 전쟁 유발. 이 단어 키는. 누설되면 외교 단절되고 전쟁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는 1급 비밀로 지정을 한다. 2급 비밀은 국가안전부에 막대한 지장, 초래 우려가 있는 정보. 세 번째, 3급 비밀은 어느 정도의 문제가 있는 거? 국가안전보장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러면 3급 비밀로 지정을 한다. 이렇게 해서 요거 꼭 외워두고 그 다음에 그 밑에 뭐예요? 대외비. 지금 말한 1급부터 3급 이게 비밀 내에 해당할 정도는 아니지만 직무수행상 특별히 보호가 필요한 사항은 대외비라고 해서 이것도 비밀로 보호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331쪽 비밀의 맨 아래 비밀 취급 나오죠? 그는 다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권한이 인정된 자만 그 비밀을 보고 뭐 이렇게 다룰 수가 있어. 그래서 비밀 취급 인가권자라고 해서 다음 페이지에 이제 표가 그려져 있어. 이 표 체크할 것.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자. 우리가 경찰청장은 아까 말한 1급 비밀을 보고 볼 수 있는 자일까? 땡. 경찰청장은 2급 비밀부터 2급, 3급 비밀만 취급할 수 있어. 1급 비밀은 거기 나왔듯이 대통령, 총리, 감사원장, 각 장관, 뭐 무슨 처장 뭐 이런 식으로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그 검찰총장, 대통령 경호실장 등은 1급 비밀을 취급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 경찰청장은 거기 안 들어가 있어. 경찰청장은 2급 비밀 이하, 2, 3급 비밀 취급할 수 있어. 물론 지방경찰청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읽으면서 경찰청장이 어디에 들어가요? 그 2급 비밀 취급권자의 두째 줄에 중앙행정기관인 청해장에 경찰청장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경찰청장 이하는 그 2급 비밀 이하만 취급할 수 있다는 점 알아두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이 그 밑에도 있지만은 각주에 들어가서 63번 그거 체크해 두세요. 각주에 들어가면 경찰 공무원은 임명과 동시에 상급 비밀은 취급할 수 있다. 상급 비밀 취급 인가권 가집니다. 다만 두 번째 끝에 경찰 공무원 중에 특수경과 부여받은 정보통신 항공경과 근무자 또는 일반 경과 중 경비 경호 작전 뭐 이런 부서의 담당자는 2급 비밀 취급권을 인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돼 있죠. 그거에 63번. 그거 각주 좀 읽어두고. 그 다음에 건너뛰어서 333쪽에 비밀의 분류 및 표시 해놓고 비밀 분류권자 동그라미 1번 나왔어. 빨리빨리 따라와야 돼요. 333쪽에 비밀 분류권자의 동그라미 디귿번 공부해요. 자, 동그라미 1번 밑에 디귿번. 자, 비밀은 아까 1급 비밀, 2급 비밀, 3급 비밀 이거는 누가 등급을 분류할까? 그거는 비밀을 만들어내는 자, 문건 만들어내는 자가 그 중요도를 따져가지고 비밀을 등급을 매기도록 된. 그래서 디귿번에 뭐라고 돼 있어? 비밀을 생산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은 즉 비밀을 생산하는 자가 비밀 등급을 분류하고 그 관리자가 또 재분류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간단히 말하고자 하면
비밀을 등급을 분류하는 자는 비밀 문건을 생산한 자가 분류하는 거야. 응? 그 가치 정도에 따라서. 이때 동그라미 2번 중요. 비밀 등급을 분류할 때 세 가지 원칙이 있어. 첫째, 너무 지나치게 비밀의 정도를 그 아까 가치 정도를 따져가지고 적정하게 분류해야지. 너무 높은 등급으로만 분류한다. 너무 낮은 분류로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과도하거나 과소하게 분류 금지된다. 두 번째는 어떻게 돼? 응? 독립분류 원칙이라 그래서 비밀 자체의 그 가치 정도를 따져가지고 등급을 분류해야 돼. 예를 들어서 어떤 그 사항이 있을 때 이 사항이 예전에 1급 비밀로 분류한 거하고 연관성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래서 이것도 1급 비밀. 무조건 그렇게 가는 게 아니야. 그 자체의 중요도에 따라서 1급 비밀, 2급 비밀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독립분류 원칙. 그다음에 외국과 관련된 거, 외국 내지 국제기구와 관련된 비밀은 가능한 한 등급을 높은 등급으로 분류해 줘야 된다. 그래서 외국 내지 국제기구 관련된 비밀은 존중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그 비밀 분류 원칙 그거 중요. 그다음에 또 넘어갔어요. 그러면 좀 넘어가서 334페이지 맨 아래 봐. 맨 아래 보면 비밀의 보관이라는 항목이 있고 그 쭉 읽어 나가서 335쪽에 가면 그 중간 아래쪽에 보관 기준, 비밀 보관 기준 이런 거 나와. 그래서 거기 보관 기준하고 그 밑에 보관 용기라고 글자 다르게 입혀놓은 부분이 있죠. 거기 꼭 읽어둬. 그래서 예를 들어 보관 기준은 비밀은 일반 문서나 이런 거하고 혼합해서 보관하면 안 되고 1급 비밀은 반드시 근거에 보관하고 다른 등급의 비밀과고 혼합 보관하면 안 되고 등등 이런 식으로 돼 있어. 그죠? 그리고 보관 용기 보면 비밀을 보관하는 용기 외부에는 비밀이 보관되고 있다는 걸 알리거나 나타내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문구가 나오죠. 그죠? 자, 그거 읽고 그다음에 넘어가요. 자, 그다음에는 337페이지로 가봐. 조금 쭉 건너가서 337페이지 보면 그 중간쯤에 11번 보호구역이라는 얘기가 나와. 이거는 이제 그 국가 중요시설, 보호해야 될 가치가 있는 중요시설을 중요도에 따라서 등급을 매겨가지고 그 보호구역으로 설정해. 그래서 외부인의 통제를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보면 보호구역은 중요도에 따라서 세 가지로 구분한다. 뭐냐?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그래서 딱 넘어가. 다음 넘어가면 표로 그려놨죠. 이거 중요 되게. 그래서 자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있어. 통제 지역이라는 건 없어. 제한 지역, 제한 구역, 통제 구역. 제한 지역은 어느 정도 중요성이 있어? 어쩌고 저쩌고해서 핵심 단어가 의의를 봐. 의의를 보면 제한 지역의 넷째 줄 끝에 일반인의 출입에 대한 감시가 필요해. 감시라는 단어 또 감시가 필요한 지역. 외부인 감시가 필요한 지역. 출입에 대해서 감시. 그래서 제한 지역이야. 그 다음에 제한 구역은 외부인의 출입에 있어서 안내가 필요한 지역. 안내자가 따라붙어서 안내를 해줘야만 외부인이 출입이 가능한 지역. 그래서 안내가 필요한 지역이 바로 제한 구역이야. 좀 더 중요도가 큰 거죠. 어떤 데가 그래? 예를 들면 거기에 경찰관서 내 전화 교환실, 뭐 송신 및 중개소, 항공대, 보안 업무 담당 부서 전역 과학수사센터, 네, 종합조회실, 컴퓨터실, 의무자재, 그러니까 비밀 암호 이런 거 없을 때 이런 거죠. 그다음에 통제구역은 뭐야? 인가받지 않은 자는 아예 출입이 금지되는 구역. 그래서 출입 금지야. 출입 금지, 통제구역. 어떤 지역 어느 정도야? 암호 취급소, 무기고, 찬약고, 종합상황실, 뭐 그다음에 컴퓨터실인데 의무자재 있을 때, 즉 의무자재 암호 있을 때 이런 거죠. 그래서 요거 구분, 의, 예 이런 거 공부해 놔야 돼. 요거 연결할 수 있어야 돼. 응?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신원조사 얘기가 그 밑에 나왔죠. 신원조사 얘기는 그냥 참고로 읽어두세요. 읽어두고 여러분들 경찰 공무원 될 때 필기 붙고 면접 보고 해서 최종 합격 전에 신원조사 들어가는 거야. 그래갖고 그 최종 합격에 영향을 주죠. 그래서 원래 339페이지 딱 중간 줄 보면 조사의 실시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2항 보면 어떻게 돼요? 원래 그 신원조사 원래 법적 권한자는 국정원장이야. 근데 국정원장이 그 신원조사 관련 권한 일부를 국방부장 군인 이제 관련된 신원조사는 국방부 장관에게 또 뭐야?
경찰과 관련된 건 경찰청장에게 이렇게 위임할 수 있다 그래 돼 있죠. 위탁. 예, 그 정도 읽으면 돼. 넘어가요. 그러면 보안 업무 끝에까지 뭐 보안 조사 얘기 다 이거 뭐 큰 의미는 없으니까 참고사항으로 넘기세요. 예. 자, 그 다음에는 345쪽으로 건너가.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경찰 홍보, 공보라고 하는데 홍보 얘기 나와. 자, 그래서 홍보라는 거 개념 및 필요성, 목적 및 여러분 홍보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는 동시에 또한 국민으로부터 유리한 여론을 얻어야 될 거냐, 협조를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적극적으로는 국민에 대한 이해와 협조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국민이 국가의 주인으로서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그 경찰 업무에 관해서 알려야 되죠. 그런 거와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자면 345페이지에 3번 경찰 홍보의 특성, 요거 좀 체크해서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무슨 우월한 존재로서, 경찰기관이 우월한 존재로서 이거나 알고 있어라, 이거 알고 떨어져라 이런 식으로 하는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다. 수평적이고 일종의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한 정부기관의 의무라고 해야 되고, 그죠? 일방적인 선전이 아니고 이게 이제 그 뭐라 해야 돼, 교류, 이해와 협조를 구하기 위한. 그래서 때로는 불리한 것도 솔직히 알리고 부족한 것도 이해를 구하고 해야 되죠. 잘못한 것도 질책을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진실하게 알려야 될 것이고, 때로는 국민한테 새로운 정책을 시행한다 그러면 국민에게 또 알려가지고 협조를 구해야 돼. 국민이 알도록 계몽도 해야 되고, 이런 거와 관련 있어. 그래서 홍보의 특성 공부하고, 그죠?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46페이지 가면 홍보의 유형 뭐 이렇게 나왔어요, 그죠? 그래서 뭐 이렇게 써놨는데 한번 참고로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고요. 거기 이게 단답형으로 이제 출제된 적이 예전에 있어서 거기에 여러분들 346페이지 맨 밑에 내려오면 경찰과 대중매체와의 관계에 대해서 언급한 학자들의 표현이 약간 나와. 이거 꼭 나온다고 할 수는 없는데 예전에는 출제가 됐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처음에 로버트 마크는 경찰과 이 언론 매체와 대중 매체와의 관계를 결혼에다 비유했어. 단란하고 행복하진 않지만 오래 지속되는 결혼 생활에 비유했죠. 그 다음에 크랜든이라는 학자는 서로 공생관계라고 했어. 서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다. 공생관계. 그다음에 에릭슨이라는 사람은 일종의 그 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해서 언론도 질타를 가하고 뭐 경찰도 이거 규정이 없는데 어떡하냐 이렇게 해서 이거는 범죄로 정의를 해서 법으로 정해놔서 처벌하도록 규제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해서 서로 역할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결국은 그 사회 질서의 현실을 해석하고 어떤 행위가 반사회적이며 그런 행위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의를 하는 사회 엘리트 집단 사회기구의 역할을 수행한다. 그래서 경찰과 대중매체의 관계에 대해서 그거 한번 예전에 나온 영역이니까 체크해놓고, 그 다음에 기업 이미지식 경찰 홍보하면 이렇게 우리 여러분들 기업들 TV 같은데 광고하는 거 보면 자기네 어떤 만든 제품 좋다고 광고하는 데서 머무르지 않고 요새는 뭐 또 하죠? 아니 그 제품을 만드는 기업을 굉장히 우호적인 이미지로 포장을 해서 사람들이 저 회사는 믿을 만한 회사, 저 회사가 만든 제품은 믿고 사도 돼. 이런 식의 어떤 호감을 갖도록 기업을 홍보한단 말이야. 그죠? 특정 제품이 아니라 마치 그것처럼 그런 기업의 그 홍보 방식을 차용을 해서 우리 경찰도 경찰 조직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하기 위해서 친근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포도리, 포순이 뭐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친근하게 하죠. 이런 거. 그런 거와 관련된 게 기업 이미지 경찰 홍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거 차용하고 있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347페이지에서 하나 공부할 거, 홍보 전략의 변화 필요성이라고 표가 이렇게 있어. 거기서 여러분들이 소극적 홍보 전략, 적극적 홍보 전략, 이거 한번 참고사항으로 한번 꼭 읽어보세요. 소극적인 건 뭐냐면 불리한 건 감추려고 하고 유리한 것만 알리려는 태도야. 그래서 또 이게 이제 딱 그 국민한테 뭐 알리는 창구도 딱 무슨 경찰 조직의 담당 부서 어디 여기를 통해서만 뭔가 알려지도록 하고 이런 식으로 좀 그 적극적으로 공개를 안 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야. 근데 오늘날은 좀 더 적극적으로 모든 경찰관 한 사람 한 사람이 경찰 조직의 홍보자다라는 그런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조직에 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이미지 좋게 하도록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꼭 뭐 불리한 거일지라도
제대로 알리고 가지고 이해와 협조를 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시각에서 하여튼 적극적인 태도를 가지고 알리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꼭 결론은 뭐야? 소극적인 태도에서 적극적인 홍보 전략으로 좀 방향을 바꿀 필요가 있다. 뭐 이런 거 영화 있어. 그래서 적극적으로 경찰 이미지 좋게 하기 위해서 경찰서도 영화 촬영장으로 이렇게 쓸 수 있도록 뭐 이렇게 제한된 범위지만 한다든지, 뭐 영화나 드라마에서 경찰 드라마 할 때 여러 가지 자문을 해주고, 실제 경찰 업무가 이렇다 이렇게 하면서 실제 업무 수행하는 거와 똑같이 느낄 수 있게끔 여러 가지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준다. 이런 역할이 다 이 적극적인 홍보 전략과 연관이 있습니다. 예. 자, 그래서 그런 거 한번 보고 다음 페이지로 가보세요. 348쪽 보면 중간에 보도 관련 용어라고 표가 있어. 이건 그냥 단순한 상식에 속하는 것으로서 용어는 알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슈 뭐 이런 거 나오고, 그중에 특히 여러분들한테 강조할 동안은 엠바고, 상식적인 거야. 엠바고, 오프터 레코드. 엠바고는 뭐야? 보도하기는 하되 언제까지는 보도하지 말자라고 합의하고 정보를 주는 행위야. 기자한테 예를 들어 뭐야?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이 되면 보도는 할 수 있지만 그 전까지는 보도하지 말아달라 하고 이제 그 정보를 주는 행위를 엠바고 한다 그래. 응? 그다음에 오프터 레코드는 뭐야? 아예 보도를 안 할 것을, 보도하지 말라는 전제, 보도를 안 할 것을 전제로 이런저런 얘기해 주는 게 오프터 레코드라고 하는 이 언론에 있어서의 사용되는 용어야. 엠바고, 오프터 레코드, 그런 거 좀 알아두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둬야 될 부분이 349쪽에 맨 위에 보면 언론의 왜곡 보도, 오보나 왜곡 보도에 대한 대응. 그래가지고 이 문장이 한 5줄 정도 문장이 나오죠. 그거 읽어가면서 5째 줄에 보면 이런 것에 대한 그 법이 있어. 그래서 법 이름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 이건 뭐 개인도 뭐 방송이나 신문에서 뭔가 진실이 아닌 걸 보도를 해놨다든지, 또는 일방적인 보도만, 한쪽 주장만 보도를 해놔서 내가 할 말 있거나 그럴 때 이제 신청을 해가지고 반론을 게재하게 한다든지, 또는 뭐야 정정 보도를 요구한다든지 이런 거야. 그러면 우리 시험과 좀 관련 있는 게 정정 보도 청구의 부분에 쌍가루 1번을 유기합니다. 응? 자, 그러니까 말하자면 경찰 입장에서 그 뭐야 잘못된 보도를 낸 거야 방송에. 그러면 경찰 기관 어떻게 할 수 있어? 언론사에다가 정정 보도 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정정 보도 동그라미 1번 청구 요건 봐. 쌍가루 정정 보도 청구할 수 있는 요건. 응? 그 두 번째 줄에 보면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아니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자는, 자, 기간 알아야 돼. 언제까지? 해당 언론 보도가 있은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안에 그 해당 언론사에게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 있다. 응? 그죠? 그렇지만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후 6개월이 지났을 때는 못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셋째 줄. 언론 보도가 있은 걸 안 날부터 3개월 내에 정정 보도 청구할 수 있어. 이때 동그라미 2형. 이때 언론 보도가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했다. 근데 진실하지 않은 보도를 했을 때 그 언론사에 고의나 과실, 위법 이런 게 있어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없더라도 뭐야 잘못된 걸 보도했다면 고의 과실 여부 안 따지고 정정 보도 요구할 수 있어. 그래서 언론사 등의 고의 과실 위법을 요건으로 안 한다. 그리고 3항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이나 단체의 장은 해당 업무에 관해서 그 기관, 국가기관이나 단체를 대표해 정정 보도를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뭐 경찰서장이 청구할 수도 있는 거죠. 3항. 자, 이런 식으로 그 정정보도 청구 요건 이렇게 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정정보도 청구를 들어가면 문서로 청구해야 되는데 동그라미 2항 봐. 청구권 행사에서 청구를 받은 언론사 등의 대표자는 3일 안에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일지 수용 여부에 대해서 통지 결정 내려가지고 청구한 자에게 발송해주게 돼 있다. 그죠? 그래서 3항에 정정보도 청구를 만약에 언론사가 받아들였다면 지체 없이 그 청구한 자 측하고 협의를 해서 7일 안에, 청구받은 7일 안에 정정 보도문을 똑같은 이렇게 다시 게재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그런 정도까지 보도록 합시다. 예. 그다음에 351쪽을 가보자. 351쪽에 보면 언론중재위원회가 나와요. 응? 요거는 이제 해당 언론사 등에게
정정 보도라든지 이런 걸 청구했는데 안 받아들여줘. 안 주면은 그 분쟁 조정이나 중지해달라고 그 언론중재위원회라고 하는 기구에다가 신청을 하는 제도야. 그래서 언론중재위원회. 그래서 거기 쌍가루 2번 읽어봐. 언론중재위원회에 351쪽에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또는 중재를 신청해 볼 수 있다. 그래가지고 그 조정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것도 언론중재위원회 피해자는 언론 보도 등에 의한 피해 배상에 관하여 해당 언론 보도 등이 있은 걸 안 나눴다 3개월 내에 조정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근데 이 조정이란 건 이제 조사한 후에 양쪽 주장 들어보고 조사한 후에 이 언론중재에서 이렇게 조정안을 제시해. 그럼 여기에 당사자가 합의하면 서명하면 그걸로 법적으로 끝난 거야. 근데 이 조정안을 중재위원회가 제시했지만 마음에 안 들어. 그러면 이거 서명 안 하면 아무 효력이 없는 거야. 그러면 싸우는 거지. 소송 가는 거 남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항은 정정보도 청구 등과 손해배상 조정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돼? 그 세 줄 끝에 언론사와의 협의가 성립이 안 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신청해야 되고, 그러면 중재위원회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조정안을 제시해야 되고, 합의가 이루어지면 이제 그걸로 끝나는 거지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직권으로 조정 결정을 낼 수도 있다. 그죠? 등등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조정 얘기도 좀 보고, 중재는 조정하고 좀 다른 게 이 언론사 등하고 피해자하고 어떻게 하는 거야? 야, 이 소송 가지 말고 중재위원회한테 신청을 해서 거기서 결정 내리면 거기에 무조건 따르기로 합의하고 신청하는 게 중재입니다. 조정은 조정해달라고 신청했는데 조정안이 마음에 안 들면 거부해도 되지만 중재 신청하면 중재 결정 나오면 거기에 무조건 따르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재 기획본 봐봐. 당사자 양쪽은 분쟁에 관하여 언론중재위원회 중재부의 최종 결정에 따르기로 합의하고 중재 신청하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 외에 다음 페이지에 소송 얘기도 있고 넘어가세요. 자, 그 다음에 350쪽에 NGO와의 협력관계 구축이라고 있어. 우리 NGO면 보통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민단체를 말하지. 그죠? 그래서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자기 이익 집단하고는 좀 구별하는 거야. 그래서 NGO 참고사항으로 꼭 읽어주세요. NGO라고 하려면 거기 두 번째 줄에 조직과 활동이 지속적인 단체여야 되고, 의사결정에 자율성이 있어야 되고, 정부로부터 독립되어 있는 단체여야 되고, 이윤을 추구하는 단체는 여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고, 경찰은 시민단체 등 이런 NGO하고 협력관계를 구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작은 참고사항으로 읽어요. 그 다음에 자, 우리 353쪽에 경찰에 대한 통제라는 항목이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이제 경찰 조직에게 국민의 생명시 재산보호 임무를 맡겼잖아. 맡겼는데 물론 법에 의해 따라 잘 하겠거니 하고 믿고 맡겼는데, 이게 또 이 잘못되는 경우, 잘못하는 경우도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잘못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감시하고 통제하는 게 필요하죠, 당연히. 그래서 통제에 의해 필요성, 이런데 이거 참고사항으로 읽어두세요. 그리고 이 통제하는 데 필요한 기본 요소는 뭐 큰 제목으로만 체크해 보면 어떻게 돼요? 354쪽에 권한을 집중시켜 놓으면 통제가 힘드니까 권한을 나눠서 분산시켜 놓을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경찰의 업무에 관해서 공개토록 하는 게 필요하고, 또 공개가 돼야 국민이 알고 뭐 비판을 하든 뭐 협조를 하든 참여를 할 거니까 참여 제도가 필요하고, 또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는 제도가 있어야 되고, 잘못한 일 처리 업무 수행해 놓고 잘 되고 있나 잘못되고 있나 해서 그 잘못되고 있거나 뭔가 부족한 부분은 다시 피드백, 환류를 해서 그 업무를 자꾸 수정, 보완해 나가도록 하는 게 필요하겠죠. 뭐 그런 거예요. 참고로 그냥 읽어두면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시험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은 통제 유형 및 장치라고 해서 355페이지 봐. 통제 유형 및 장치라고 그래서 개념, 민주적 통제, 사법적 통제 이런 식으로 나눴는데, 다만 355쪽에 그 민주적 통제와 사법적 통제에서 민주적 통제라고 하는 부분에 그 읽어보되 그 당구장 표시한 거 있어. 거기 한번 보죠. 우리나라의 경우 민주적인 통제 제도로서 경찰위원회 제도, 또 뭐 국민감사청구제도 이런 거는 인정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 인정 안 되고 있는 거 뭐 있어요? 경찰 책임자 선거제도 인정 안 되고 있죠. 우리나라 경찰 책임자 국민이 선거로 뽑습니까? 아니죠.
경찰청장 뭐 경찰서장 주민이 선거로 안 뽑잖아. 그거는 영미법계에서는 그런 걸 인정. 미국 같은 경우 그런 걸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자, 시험에 중요한 거는 356쪽이야. 356쪽에 거기 뭐 나왔어? 중간에 3번 사전적 통제와 사후적 통제. 요거는 국민한테 경찰작용이 행해지기 이전에 잘못되는 걸 방지하는 거냐, 이미 경찰작용이 국민한테 행해지고 난 이후에 이제 그걸 시정하고 뭐 하는 거냐, 이게 사후 통제 이렇게 나누는 거야. 사전 통제, 사후 통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해야 될 부분은 거기에 예를 공부해야 돼. 응? 즉 표로 이렇게 세 개로 이렇게 나눠놨죠. 두 번째 사전적 통제 예. 동그라미 1번 국회의 예산심의. 그러니까 내년도 어디다 얼마 쓸지 이거 국회가 심사해서 이거는 안 돼. 커트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국회 예산심의. 동그라미 2번은 행정절차법상의 사전통지 의견. 국민한테 불이익이 되는 조치할 때는 사전에 미리 통보해서 국민의 의견을 들어본 다음에 최종 조치하도록 돼 있잖아. 사전통지, 의견 청취제도, 이유 제시제도 이런 것들, 입법예고제, 행정예고제, 사전통제. 사후통제는 동그라미 1번 국회가 이제 돈을 썼어. 예산 국회 통과된 대로 예산을 썼고 그거 나중에 결산 해가지고 회계감사 받고 이런 거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국회의 예산 결산이라는 단어가 포인트. 예산 결산권. 그 다음에 그 옆에 국회가 1년 동안 정부 운영 어떻게 했나 국정감사하고 특정한 사안 조사하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그 다음에 2번 법원의 사법심사, 소송제도. 그 다음에 3번 감독관청의 감사, 취소 정지권. 4번 행정심판제도. 이거 다 사후적으로 이미 행해진 조치에 대해서 신청받아 심사하는 제도죠. 자, 사전통제에 속하는 제도냐 사후통제에 속하는 제도냐 이거 구분 문제 나온다. 상식적인 거야 어떻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4번도 중요. 별표. 내부적 통제, 외부적 통제. 그러니까 경찰 조직 내부에서 자체 통제하는 거냐 아니면 경찰 조직 밖에 있는 외부 기관이 통제하는 거냐. 외부 기관이면 법원이 하는 통제, 국회가 하는 통제, 또 행정부 안에서도 뭐 행정자치부, 감사원 이런 다른 데서 하는 통제가 외부 통제겠죠. 그럼 여기도 공부 요령이 뭐야? 여기 오른쪽에 가서 내부 통제 장치, 외부 통제 장치 이거 구분하는 겁니다. 내부 통제는 경찰서에 있는 청문감사관이라는 이제 직함이 있어. 그래서 청문감사관을 통해서 경찰서의 업무 통제하는 청문감사관 제도. 훈련권은 설명 다 끝난 거지. 훈련권, 또 직무명령권 이런 거는 사전적인 조직 내부에서의 통제야. 그럼 외부적 통제는 어떻게 돼? 첫째 국회가 하는 통제, 법원이 하는 통제. 3번 행정부가 하는 통제. 행정부가 하는 통제는 대통령, 행자부 장관, 감사원, 소청심사는 행정자치부 소속이니까. 그다음에 미음번 경찰위원회 어디 있어? 경찰청에 있지 않고 행정자치부에 있잖아. 응? 경찰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또 행정심판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국정원, 검찰 뭐 등등이 있습니다. 그죠? 이런 식으로 내부적 통제 장치냐 외부적 통제 장치냐 이거 묻는 문제 나온단 말이야. 그거 좀 위에 두고. 자, 그 다음에 뭐 뒤에 감찰 규칙은 별건 없으니까 한번 참고 삼아 여러분들 읽어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총론의 마지막 파트로 362쪽 한국경찰의 과제라는 파트가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로 얘기하는 거는 끊임없이 뭐가 돼? 사회 변화에 맞춰서 경찰 조직과 제도 개혁해 나가는 게 필요하단 말이야. 그죠? 그래요? 머물러 있을 수는 없잖아. 사회 변화에 맞춰야 되죠. 그래서 개혁에 관한 일반 논의가 나와. 여기서는 362페이지에 특성, 개혁이라는 거예요. 특성, 행정개혁. 개혁이라는 거는 인위적이고 계획적이고 장기적인 노력이야. 일회성이 아니고. 그래서 특성 쭉 나옵니다. 그 특성 뭐 설명할 필요 별로 못 느껴. 여러분들이 특성에 대해서 한번 읽어두면 될 것 같아. 응? 자, 그 다음에는 우리나라 뭐 경찰 제도 개혁 뭐 이 발전 과정을 논의할 수도 있는데 363쪽에 경찰의 제도 개혁 얘기 쭉 이렇게 나와. 개혁 기법도 나오고. 자, 365페이지로 가봐. 하나만 공부하자. 365페이지 가면 위에 동그라미 3번 나와요. 365쪽에 동그라미 3번에 목표에 의한 관리, 영문으로는 MBO라고 칭하는 게 있어요. 목표에 의한 관리. 이거 간단히 의미 뭐야?
옛날 조직 운영 방식은 어떻게 해? 조직의 이제 최고 짱이 뭐예요? 야, 우리 조직은 이런 목표로 추구해야 된다. 딱 결정 내리고 밑에 딱딱딱 너는 뭐하고 너는 뭐하고 쫙 밑으로 내려가. 그래서 위에서 그냥 업무가 할당되는 방식. 이거 별로 조직 구성원의 아주 열성을 끌어내기 힘들다. 응? 어떤 방식으로 하냐? 자, 조직의 전체 목표를 정할 때도 조직 구성원 전체 모여서 합의해가지고 조직 전체 목표를 정하자. 그 다음에 전체 목표가 구성원 전체의 합의에서 정해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각 부서별로는 그 전체 목표를 달성해서 뭘 하고 뭐 하고를 또 역할을 나눠 맡기로 구성원이 합의해서 정하고, 그 다음에 부서 단위에서 개개인 구성원들은 또 뭐 어떤 업무를 맡을 것인지 또 합의해서 정하고, 그리고 그 진도를 쫙 체크해가면서 서로 격려해가면서 독려해가면서 이렇게 하는 게 조직의 업무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 관리 조직 관리 기법으로 얘기되는 거예요. MBO 꼭 알아두고. 그래서 그것이 기대 효과, 문제점 이런 거 나오죠. 그거 얼마 안 되니까 꼭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뭐 여러분 계획이 여러 차례 있었는데 그런 얘기 써놓고 넘어보세요. 자, 367쪽에 보면 여러분 우리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열심히 추구하는 게 있는데 정부 3.0이라는 게 있어. 응? 그래서 여기 정부 3.0이란 거 아마 다른 책에서는 소개 안 해놨을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모른다는 차원에서 써놨는데, 여러분들 정부 3.0이란 해가지고 367페이지 쌍가루 1번 정부 3.0이란 설명했잖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보면 첫째 줄, 두째 줄만 읽어보자.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 공유하고 부정한 칸막이를 없애고 소통 협력함으로써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새로운 정부 운영 패러다임이다. 그래놓고 셋째 줄 끝에 뭐라 그랬어? 그 정부 3.0에서 추구하는 가치가 4가지 있어. 그 4가지 밑줄 쳐주세요. 뭐라고?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건 만약을 대비해서 알자는 거예요. 개방, 공유, 소통, 협력. 이 4가지 가치. 그래서 이 정부 전체의 어떤 정부 운영의 패러다임이란 말이야. 이거에 맞춰 정부 전 부처들이 다 이 개방, 소통, 공유, 협력이라는 기치 아래 뭔가 업무 계획 짜고 정책 실시해서 보고하고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우리 경찰청 전체에서도 이런 방향, 4가지 방향으로 이렇게 어떤 추진할 목표를 설정하고 하고 있다는 걸 소개한 거야. 참고로 읽어두기 바랍니다. 자, 우리 총론의 제일 마지막 부분에 도달했습니다. 369쪽에 우리 경찰의 향후 과제로 논의되는 것들이 3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야? 우리 현재 우리나라 국가경찰 체제를 채택하고 제주자치도에 한해서만 자치경찰제도를 시범 실시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첫 시간에 배웠었어요. 그죠? 자, 우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는 문제가 우리 경찰제도에 있어서의 하나의 큰 관심사야. 그래서 요거 따로 설명을 안 하더라도 자치경찰제도 도입하면 뭐가 좋다. 찬성론에서 얘기하는 거죠. 네? 도입하자. 거기에 대해서 2번 반대론이 나왔다. 그죠? 우리나라 여러 가지 남북 분단 상황 그리고 자치경찰제도 하면 자기네 그 지역 일만 신경 쓰지 여러 시도에 걸치는 어떤 광역적인 업무 이런 거에는 별로 신경 안 써가지고 협조 조정 잘 안 될 거 아니냐, 이런 문제점들 지적하면서 반대론의 논거가 있어. 그죠? 그러면 찬성론, 반대론 그 논리적 근거들을 잘 공부해두고,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자치경찰제 지금 제주도에만 시범 실시하고 있는데 이게 전체 만약에 확대하고자 한다면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이 있다. 응? 그래서 아직까지는 뭐 시행이 안 되고 있지만 하여튼 이거에 대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응? 자, 우리 소방사무는 자치하고 있죠, 시도 단위로. 근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야? 응? 그게 그 시도마다 재정 차이가 커서 이게 인력이나 장비에 있어서 많은 차이가 난다는 거지. 국가가 전체적으로 소방사무를 다 수행한다면 전국에 다 같은 정도의 기준이 마련된다는 장점이 있을 수는 있죠. 어쨌든 찬성론, 반대론 이런 거 잘 여기 한 페이지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논의로 우리나라는 경찰이 독자적인 수사권이 없지요. 검찰이 수사권을 갖도록 형사소송법이 정해놓고 검찰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아서 경찰이 수사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논란이 있어요. 대부분의 그 범죄 사건에 대한 수사, 그러니까 대부분의 범죄 사건이 한 95% 이상은
비교적 경미한 범죄 사건이야. 그리고 약 5% 정도나 중대 강력 사건이야. 그러면 중대 강력 사건 같은 거는 검사의 지휘 감독을 받으면서 수사를 하도록 하지만 이 95%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은 경찰 자체 내에서 독자적으로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 종결하는 것도 경찰 자체 내에서 종결하도록 하자. 이게 현 실정에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유에서 독자적 수사권을 경찰에게 부여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검찰 측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경찰은 독자적 수사권을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직 해결이 안 됐죠. 자, 수사구조개에서 여기 꼭 공부해야 돼. 경찰에게 독자적 수사권을 주는 것이 타당하다. 찬성론, 논거, 그죠? 논거, 그 논거들 쭉 나와요. 그래서 수사 현실과 법하고 괴리가 있다. 왜냐하면 법은 검찰에게 이제 수사권을 주고 경찰은 지휘 감독 받으라고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경찰이 거의 대부분 실제 다 수사라고 95%에 해당하는 경미한 범죄 사건은 검찰로부터 그냥 확인만 사인만 검사로부터 확인 사인만 받는 것밖에 안 된단 말이야. 그런 현실이니까 이게 차라리 95%의 경미한 사건은 경찰이 독자적으로 처리하게 하고 중대 사건만 검찰의 지휘 감독을 받도록 하자. 이렇게 해서 그게 현실하고 법하고 일치시키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수사 받을 때 경찰에 불려가서 수사받고 조서 작성한 뒤에 사인. 근데 또 한 번 똑같은 얘기를 검찰에 불려가서 또 해야 돼. 이게 국민 불편하잖아. 이중으로. 국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서도 이렇게 경찰에서만 조사 한번 받고도 끝내게끔 이런 게 필요하다. 국민의 편익저해. 그다음에 행정조직 원리. 우리 아까 명령 통일의 원리. 수사 업무할 때 말단에서 수사하는 공무원은 검찰로부터도 지휘 감독 받고 상급 경찰 감독 상급자로부터 또 지휘받고 이중에 지휘 감독을 받으니까 명령 통일 원리 위반이다. 그죠? 또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죠. 그래서 조직 원리 위반 이런 거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검찰이 얼마나 지금 권력이 셉니까? 기소권을 갖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검찰이 기소 독점주의를 인정되고 있어서 검찰이 기소를 해야 처벌할 수 있습니다. 재판이 열리고 검찰이 기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이 열릴 수 없고 법원이 재판에서 처벌을 못해요. 그만큼 검찰의 기소권이 강력한데 여기에 수사권까지 주니까 이게 통제가 힘들다. 그러니까 검찰 권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수사권을 분리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랬더니 검찰 측에서 뭐라 그래? 경찰이 법을 잘 모른대. 그래서 법 집행을 막 수사하거나 이럴 때 이 권한을 남용해서 국민의 인권 침해 우려가 높으니까 법을 잘하는 검찰로부터 지휘 감독을 받게끔 해야 돼. 국민의 인권 침해를 막을 수 있다. 뭐 이런 주장. 그다음에 또 그 기소하는 거. 이 사람 재판에서 처벌해 달라고 법원에 기소하는 거는 그거 제대로 된 수사가 있어야 되는 거다. 수사와 기소는 별개라고 볼 수 있고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검찰이 기소를 담당하는 검찰이 수사에 지휘 감독도 해야 할 수 있도록 수사권을 갖도록 해야 된다. 이런 주장. 그래서 경찰이 수사권 갖도록 하는 거에 독자 수사권 갖도록 하는 거에 반대로 내놓은 거 잘 이것도 공부해두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찬성론 반대론 잘 공부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과제는 우리 앞에서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부했었죠. 우리 경찰 작용에 관한 기본적인 역할하는 법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이고 그 외에 이제 무슨 청소년 보호법, 성매매 처벌에 관한 특별법, 그다음에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사행행위법 등등 막 경찰 작용하는 법들이 다 이렇게 많죠. 그런데 너무 중구난방이고 막 이 서로 법마다 다르게 규정돼. 소년의 연령만 해도 법마다 다 다르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이 불일치가 심하고 그래서 법 집행에 좀 곤란이 많다. 그래가지고 좀 제대로 된 하나의 기본적인 역할하는 경찰 적용하는 기본적인 역할하는 법을 좀 충실하게 통합된 법을 만들 필요가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필요성에서 동그라미 2번 보면 어떻게 돼? 우리나라 경찰 작용에 관한 법 전체의 문제점은 체계적인 통합성, 법적 명확성을 갖고 있지 못한 한계가 있다. 그래서 그걸 좀 정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마지막 우리나라 현행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 해가지고 거기서 또 6가지를 제시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그 6가지 여러분들이 설명이 다 돼 있으니까 한번 쭉 읽어보기 바라요. 그래서 3가지 과제에 대한 거 가끔씩 출제가 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이슈가 있을 때 우리 경찰 검찰 간의 수사권 가지고 한참 싸움 나올 때 그런 때로 또 수사권 이 얘기 나온단 말이야. 문제가.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 30 시간 조금 못 되게 우리 총론 부분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곧 이어서 아직 여러분들 그 강론 교재는 좀 법 개정되는 것 좀 더 보고해서 원고를 아직 탈고는 못했어요. 곧 이제 뭐 한 2, 3일 내로 원고를 넘기고 그 다음에 뭐야 인쇄가 돼서 여러분들 손에 가기까지는 아마 한 2, 3주 가량 소요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선 총론한 거 열심히 하고 다음 이제 교재 나와서 바로 강의 시작할 테니까 그때까지 조금 복습 차원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포인트 잡아서 지적했던 부분들을 잘 열심히 해주기 바랍니다. 자, 마치도록 하죠. 네.